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권길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합성생물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제목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몇 년 전에 그 만화 제목이 생각이 나서 합성생물학 조작된 세포만 레벨업이라고 일단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쪼랩보다는 고랩이 훨씬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을 테니까요. 이처럼 합성생물학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조작을 해서 고랩으로 세포를 만들어서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어른들의 사정이고요. 결국은 이제 합성생물학이 점점 더 이제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육성 경쟁 중이다. 이렇게 중요하다. 점점 더 중요해져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합성 생물학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가장 자연적인 자연 친화적인 생물에다가 정말 인위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는 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합성 생물학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거부감이 느껴지고 좀 꺼려지고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왠지 합성 생물학 하면 이런 매드 사이언티스트나 혹은 이런 키메라 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낼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미국에서 2010년도에 합성생물학을 정의하기를 기존 생명체를 모방하거나 혹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생명체를 제작 및 합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조금 너무 저희 과학자들을 과대평가를 했고요. 실제로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자연에 존재할 법하지만 아직은 없거나 혹은 찾지 못한 것들을 이제 만드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뭐 세계 정복 같은 것도 꿈꾸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합성 생물학이라는 개념은 기존에 이미 존재했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합성 생물학은 진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례로 저희가 이제 먹는 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가 이제 인류의 니즈에 의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개량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오래된 고대의 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매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마치 강아지 풀처럼 사실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저희 조상들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제 키우면서 점차 변화시켜서 현재 저희는 굉장히 많은 양의 쌀이나 옥수수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식물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전부 이 과실로 이제 끌어들이는 역할이라서 사실 자연적으로는 존재하기는 어려운 형태거든요. 근데 인류가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도라 행성에도 합성 생물학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좀 그럴 것 같은데 나비족 같은 경우는 이제 숲을 뛰어다녀야 했으니까요. 가늘고 이제 유연한 팔과 다리들을 가지게 됐고 메케이나족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좀 물에서 활동하기 편하도록 물갈퀴를 가진 형태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성 생물학의 근본 아이디어는 인간에 필요한 형질을 인위적, 논리적 설계로 만들어서 진화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 설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김용웅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명체에는 DNA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DNA를 과학자들이 찾고 그 기능들을 규명하기 시작한 이래로 과학자들은 이 DNA를 생명 현상의 정보 그리고 이제 생명체의 복잡성들을 이런 간단한 정보의 구현으로 단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인데요. DNA에 있는 생명의 정보를 RNA를 통해서 단백질이라는 정보의 구현으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체의 복잡성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우리가 좀 조작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개념들을 잡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유명한 사진 옆에 있는 글을 전부 믿지는 말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빌 게이츠가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어서 가지고 왔는데 DNA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그 어떠한 소프트웨어보다도 더 고등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빌 게이츠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고등한
생물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저희는 조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 DNA를 이용을 한 진화 과정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아놀드라는 박사님이 맨 처음에 이 개념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유전자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변이를 도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바뀐 성질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성질을 나타내는 애들을 뽑아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예로는 이제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단백질 치료제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런 방향적 진화를 통해서 다양한 항원, 그러니까 어딘가를 붙어야 되는 성질을 가져야 돼서 이런 다양한 물체에 붙을 수 있는 결합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FDA에 승인된 항체 치료제는 100개 이상이 지금 만들어진 등록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도 더욱더 많은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조작한 유전자를 이용한 하나의 바이오 파트가 있고요. 이 바이오 파트들을 모아서 저희는 모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은 프란시스 제이콥이라는 박사님께서 65년도에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오페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페론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유전 정보와 그 유전 정보들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의 묶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오페론을 형성을 할 때 이분이 대장균에서 맞는 사실은 코끼리에서도 맞는 사실이다라고 이건 이분이 진짜 얘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 오페론이 하나가 형성이 되면은 이거 자체로 이제 완전한 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종간 대장균이든 혹은 코끼리에서든 이것이 동일한 성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모듈들을 이용을 해서 정량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바이오 파트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기가 어떤지 이런 정량화들을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바이오 모듈들이 정량화가 되면은 바이오가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게 되면은 결국 저희가 그 생명 현상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생명과학이 복잡한 생명 현상을 발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측 가능하게 설계해서 저희가 공학적으로 생명 현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작은 바이오 파트부터 그 상위의 모듈, 그리고 대사 경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포까지 저희가 설계하고 합성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예로 칸디다라고 하는 이제 식물 유래의 비사볼롤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이제 만드는 유전자를 저희가 띄어와서 모듈화 시켜서 이렇게 대사 경로를 만들고 이 대사 경로를 대장균에게 집어넣어서 발현한 결과 식물에서 생산되는 물질을 감사합니다. 식물에서 생산되는 물질을 미생물에서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합성 생물학이 지금 현재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품 쪽입니다. 대체육이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대체육이라는 그것은 기존에도 콩고기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사실 맛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인기가 없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콩고기에다가 힘 단백질을 첨가를 하면은 고기처럼 맛이 난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힘 단백질이 뭐냐면은 그 소고기를 먹을 때 저희 피맛을 느끼잖아요. 그 피맛이 혈액 내에 있는 힘 단백질, 그리고 정확하게는 헤모글로빈 안에 힘 안에 있는 이 철 성분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고기에서 떼내면은 이거는 역시 비건이 아니니까 이것들을 콩뿌리 유래의 힘 단백질인 렉호모글로빈을 효모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작된 효모를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힘 단백질을 생산을 해서 콩고기에다 섞어서 결국은 고기는 단 1g도 들어가지 않은 고기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문제인데요. 플라스틱이 문제인 건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2016년도에 일본에서 발견을 했었는데요. 여기 PET에 이제 폴리머가 있으면 이 폴리머들을 잘라낼 수 모노머로 그 단량체로 잘라낼 수 있는 효소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5년 정도 과학자들이 PET 분해 효소를 레벨업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기존에는 한 달 이상 걸렸던 PET 분해를 단 이틀 만에 해낼 수 있도록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향후에는 이제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분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고통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이 합성생물학도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나 이제 파이자 같은 기업들이 맨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1월 초에 바이러스 서열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이 서열들을 확인을 하고 백신 타겟을 선정하고 그래서 이 스파이크 프로틴의 일부 조각들을 최종적으로 캔디데이트로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딜리버리 방법들을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mRNA와 라이포솜이라는 이 RNA 백신 방법들을 선정을 해서 이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2달 걸렸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상, 2상, 3상까지 이제 안정성 테스트를 지나서 결국은 8개월 뒤에 최종적으로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이토록 합성생물학은 이제 기존에 오래 걸렸던 작업들을 굉장히 짧게 단축시켜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서 뭔가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시간상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이 이제 아까 바이오 파트 모듈들처럼 디자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DIY 할 수 있는 형태로 아마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